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신문 읽어드리는 강스라이트입니다. 저는 강상구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아무래도 주말 동안에 쌓인 뉴스까지 조간신문에 다 실리다 보니까 혹시 주말에도 뉴스를 챙겨 보셨던 분들 이미 아는 뉴스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복습하는 기분으로, 그리고 또 이번 주 예습하는 기분으로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한테 귀감이 될 만한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 모습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또 상호관세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거든요.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탄핵 찬반 집회가 많은데 특히 반대 집회가 그동안 광화문에서도 꾸준히 열리긴 열렸습니다만, 사실 제가 뭐 광화문 집회는 제가 회사 바로 앞이고 전 주말에도 출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주 봤습니다만 규모가 썩 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 동대구역에서 무려 5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는 한번 짚어볼 문제가 된 것 같아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 제가 지난번에 상고심의위원회를 여는 거 보고는 참 검찰이 하든 안 하든 간에 욕먹기 싫어서 용 쓴다 라는 평가를 내렸었는데 결국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상고심의위원회 탓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걸 꼭 기계적으로 상고를 해야 되느냐,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중동 전쟁이 일단락 되는 분위기죠. 물론 새로운 좀 전선도 형성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중동이 일단락 됐으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도 좀 하겠다, 이번 주에 그림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이시바 총리의 모습입니다. 트럼프는 원래 악수가 굉장히 유명하죠. 보통 이제 악수를 할 때 본인 손이 더 올라가가지고 좀 우위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너무 꽉 쥐어가지고 상대방이 막 이러는 모습이 보이거나, 그래서 트럼프가 정상적으로 악수를 하면은 그거 자체가 좀 기사가 되는 측면인데 트럼프가 두 손으로 악수를 한다. 참 보기에 흔치 않은 장면이에요. 이걸 두고 이제 일본 이시바 총리의 아부의 예술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자동차 관세라든가 방위비 문제를 방어를 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또는 어쨌거나 그 미국과 일본 사이에 지난번에 이제 그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해가지고 이거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는 거, 이거 꽤나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자면 트럼프의 안보 뒤집기는 없었다. 그 과정에서는 일본이 1조 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경제를 주고 안보를 약속받았다라는 평가. 그러면서 미일 관계의 새로운 황금 시대를 선언했다. 그러니까 미국은 힘, 일본은 돈으로 서로 간의 협력의 서로의 공통 지점을 찾았다. 이게 지난번에 아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베의 후계자 이시바도 그렇고, 이제 트럼프를 상대할 때 있어서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얘기고, 사실은 그 공부 우리도 해야 됩니다. 지금 누가 할지가 문제인데 참 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 그걸 할 사람이 없다는 게 참 문제예요. 지금 대행이 하느냐 아니면 새로 대통령 뽑아서 하느냐, 누가 됐든지 간에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이 이시바 총리의 모습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모습이다 싶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가 이번에는 상호관세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우리는 니네한테 무관세 내지는 싼 관세를 매기는데 니네는 우리한테 비싼 관세를 매겨? 야, 이건 아니지 않니? 최소한 니네가 매기는 만큼은 똑같이 매기겠다. 예컨대 유럽하고 미국하고 놓고 보면 자동차를 미국 차에, 그러니까 유럽은 미국 차에 10% 관세를 매겨요. 근데 미국은 유럽 차에 2.2%밖에 안 매기거든요.
거의 8%포인트 가까운 갭이 있죠. 이거 격차를 똑같이 하자. 왜 우리만 니네한테 선심 쓰는 모양새냐. 이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럼 한국과 미국은 어떠냐? 한미 FTA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관세는 없어요. 다만, 그러면은 뭐 상호관세 뭐 이거 우리는 해당 사항 없는 거 아니야? 일단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왜 하느냐? 이게 진짜로 관세 뭐 10%냐, 2.2%냐, 이게 문제냐? 이 얘기를 왜 들고 나오느냐? 결국은 무역 역조, 미국이 무역 적자가 심하기 때문이 아니냐? 근데 미국의 무역 적자를 안겨주는 나라가 어디냐? 물론 압도적인 1등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우회 수출하는 이제 멕시코 뭐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한 9등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이 순위부터 좀 약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요거 순위 바뀌는 거 의외로 쉽습니다. 예컨대 이제 그 원유, 우리는 뭐 석유를 100% 수입하는 나라니까 석유를 지금 중동에서 줄어들었는데 이미 미국으로 공급선을 좀 바꾸고 있어요. 이것만 바꿔도 상당히 좀 계산이 됩니다. 등등해서 요거 좀 바꾸고, 그 다음에 관세는 없지만 이런저런 이제 비관세 장벽이라는 것들은 실제로 존재를 해요. 이제 이런 걸 이제 빌미를 해가지고 공격하게 되면 우리가 좀 깝깝해진다. 그래서 심하면 한국도 이제 사정권에 들어갈 수가 있고, 심하면 이제 수출이 한 19조 원 정도 감소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건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했을 때다. 지금 얘기 나오는 그냥 뭐 중국이나 캐나다, 멕시코에 때리는 요 정도 갖고는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제한적이다. 왜냐? 우리도 일단 악영향을 받겠지만은 이 중국이 때려 맞는 거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반작용으로 좀 상쇄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어느 정도 쿠션이 되는데, 최악의 경우 이제 상호관세하고 우리가 직접 때려 맞을 경우에는 한 19조 원 정도 감소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한 장은 동대구역의 모습이고요. 한 장은 이제 광화문 앞입니다. 광화문 앞 그러면 보통 이제 세종대왕 이순신 동상 앞 광장 그러면 이제 동화면세점 쪽 하면은 보통 이제 그 뭐 속칭 말하는 보수 집회가 열리는 곳이고요. 여기는 그야말로 광화문 앞, 경복궁 앞, 여기가 이제 뭐죠? 역사박물관 자리입니다. 이게 사진 앵글은 비슷한데 사실은 사진 사이즈는 좀 다릅니다. 이 동대구 역사하고 요 고궁박물관 크기를 보시면은 대충 사진 사이즈가 좀 다르다는 거 알고, 자세히 보시면은 사람 사이즈도 좀 달라요. 하여튼 요 위가 탄핵 반대, 요 아래가 탄핵 찬성 집회의 모습인데, 동대구역에 5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게 탄핵 반대 집회가 저한테 익숙하긴 한데 이게 5만 명 모인 거 못 봤거든요. 이번 전국 분위기에서. 근데 이제 왜 동대구역에서는 이렇게 많이 모였느냐, 이 문제쯤 되면은 이쯤 되면 한 번은 좀 짚어볼 차례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점점 이제 탄핵이라는 지금 현재 국가적인 가장 큰 이슈를 둘러싸고 중간지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양쪽의 목소리만 점점 커지는 이 상황이 과연 이번 일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건 접어두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에 이게 좋은 일일까에 대해서는 좀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볼 법하다라는 얘기도 함께 나올 만합니다. 요건 여수에서 어선이 침몰했어요. 지금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목욕탕 가서 냉탕 들어가면요 보통 한 14도, 15도 됩니다. 이게 13도, 12도 정도만 돼도요 사람들이 그 냉탕에서 거의 못 있어요. 12도 정도 되면 그러면서 바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절이 한겨울 아닙니까? 특히나 지난 주말에 되게 추웠죠. 근데 심지어 구명보트도 입을 틈도 없이 빠져가지고 14명 중에 이제 4명만 구조되고 나머지는 이제 사망 실종 단계가 됐습니다. 좋은 소식도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최민정이라는 이름 참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지난번에 동계올림픽 때 한번 들어보고, 이번에 아시안올림픽인데, 아시안게임인데,
특히나 이제 그 빛나는 게, 중국이 원래 이제 또 이제 속칭 쪽수로 밀어붙이는 거에 강한데, 심지어 이번에는 아시안 게임이 하얼빈이 중국에서 열려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텃세가 무지막지하게 심합니다. 근데 최민정은 진짜 대단한 게, 이게 쇼트트랙은 진짜 서로 접촉도 많고 사고도 많이 나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워낙 압도적으로 혼자 달려버리기 때문에 접촉사고의 여지가 없어요. 뭐 하여튼 대단한 경기 잘 봤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은 걱정이 많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이 9만 명을 넘어섰고, 작년에 원금 1조 7천억 원을 감면받는 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때 영끌이라는 말이 그게 아무나 쓰는 말이었는데 아무나 쓰는 말이 됐잖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영끌을 했다는 것이고, 그 부작용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부작용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이게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이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일단 이 늪에 빠지면은 헤어나기가 힘들 뿐더러 이게 평생 그 늪 속에서 헤매야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이러면 개인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탈출을 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그 하는 동안에 이제 생활 수준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특히 젊은 층이다 그럴 때 심각성이 더 커지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재용 삼성 회장, 검찰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오늘 관련한 사설을 쓴 신문사가 많긴 한데, 오늘 서울신문이 유독 이 기사 열심히 써놨습니다. 이 기사도 서울신문에서 써놨고, 물론 서울신문 사설도 썼고, 조선일보도 사설도 썼고, 핵심인 즉슨 지금 이 시점에서 삼성이 꼭, 검찰이 꼭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대법원까지 끌고 가야겠느냐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삼성전자 시총을 오픈 AI가 넘어섰다는 기사도 동시에 실립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회사가 지난 10년 사이 이 이재용 회장이 재판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세상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컨대 이제 그동안 많이 비교됐던 회사가 이제 엔비디아 같은 회사예요. 엔비디아가 뭐 불과 10년 전만 해도 존재감도 왔다 갔다 했었고, 엔비디아도 몇 번이나 망할 위기를 거쳤던 회사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졌는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뭐 약간 그 순위가 1등, 2등, 3등이 약간씩 바뀌기도 합니다만은, 잠깐씩 뭐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위에도 잠깐씩 오르고, 지금은 또 다시 애플한테 뺏겼을 겁니다. 근데 원래는 삼성전자의 반의 반도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뀌었는데, 이제 오픈 AI도 지금 몇 달 사이에 그 2배로 뛴 케이스거든요. 삼성전자는 자고 있고 또는 심지어 퇴보하고 있는 기간이 너무 길었다.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지금 삼성이라는 회사가 대한민국의 R&D 투자의 한 20% 하고요. 대한민국의 수출량의 옛날에는 뭐 한 30% 했는데 이제 많이 줄었어요. 이제 10 몇 %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여튼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항목들 어지간한 거 딱 갖다 대면은 대충 10 몇 %에서 많게 보면 20%대 후반까지 딱 포진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한 결과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삼성전자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기도 한 게, 그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예컨대 뭐 오픈 AI처럼 인공지능 개발 회사가 된다. 그것도 가능한 일이죠. 말하자면 삼성은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모든 기회 지금 다 날려버린 상황이 됐다. 자, 여기서 또 발목을 잡을 거냐 말 거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간만에 좋은 소식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 중동 상황을 딱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을 놓고 봤을 때 가자라는 지역이 하나 있고, 이스라엘은 지도 보면 되게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제 남쪽에
동그랗게 이제 점선이 박혀 있는 게 그게 가자지구예요. 팔레스타인 자치국이 있고 그 다음에 동쪽에 또 점선이 바바바바바박 찍혀 있어요. 그 이제 이른바 서안지구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이제 갈릴리 호수 있고 막 이 동네거든요. 이 동네가 또 이제 시리아 쪽하고 이제 문제가 있는 요 동네. 그래서 가자 쪽은 일단 회랑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하여튼 뭐 이제 가자 지구에서는 철수한다는 얘기고 완전 철수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중요한 이제 길목에서 철수한다는 얘기고 문제는 서안에서는 군사 활동을 계속 확대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동안의 전쟁은 일단 일단락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 그래서 그렇게만 보면은 중동 상황은 일단락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으로서는 그 다음 액션에 들어간다. 다음 절차는 뭐냐? 자, 중동 정리됐으면 우크라이나 정리한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뺄 거다. 이번 주에 일단 밑그림이 그려질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나토 회의가 있어요. 나토 회의에서 여기서 이제 유럽하고 미국하고 좀 입지름이 있을 겁니다. 물론 미국이 이제 유럽하고 얼마나 이제 그 유럽이 큰 목소리를 내느냐, 그리고 또 그 목소리가 얼마나 결과에 반영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어떤 구상을 내놓느냐가 중요하겠죠. 트럼프가 직접 가지는 않고 JD 벤스 부통령이 갑니다. 요게 아마 이번 주에 가장 큰 국제 뉴스가 되지 않을까 주목됩니다. 요거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크게 네 묶음으로 했는데 순서는 요거하고 좀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1번, 2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대구역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의 제목입니다. 정치의 광장화, 탄핵 반대 목소리도 확산. 그래서 이거 제가 사진을 자른 겁니다. 실제로는 이 사진을 굉장히 세로로 길게 신문 일면에 실었어요. 자, 질문을 던집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어떻게 5만 명이 모였을까? 이게 장소가 대구입니다. 대구라는 장소의 특성 때문인가? 일단 보면은 여기 정답이 있습니다. 일단 기독교계가 일단 이 집회를 주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젊은 세대가 이 집회의 주요 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거기다가 지역적인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지금 제 근무지가 광화문이죠. 그래서 동화면세점 앞이 늘 이 집회가 열리는 곳인데 뭐 사람 수가 확성기는 어마무시하게 크게 틀어놓는데 사람 수가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사진으로도 봤지만 정말 사람이 많아요. 그럴 이유가 뭐냐? 이제 광화문에서 주로 집회하는 사람은 이분 정광훈 목사고 지금 이제 그 관심을 받고 있는 그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구에서 빵 터진 케이스거든요. 이쪽은 이제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이게 새로 만든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주도하는 분이 이제 손현부 목사라는 분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김정민 목사, 금랑교회 김홍도 목사 유명하죠. 김홍도 목사 아들이에요. 이 양반이라든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정광훈 목사하고 세이브 코리아하고 뭐가 다르냐? 이쪽은 약간 기독교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집회에 참석은 안 하더라도 회사 앞에서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보면은 이제 거의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좀 들려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 본인들도 이제 그 기독교 집회의 모습을 띠지만은 거기 어떤 기독교 주류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야, 정광훈을 왕따시키냐, 이 정말 정의를 부르짖는데 왜 기독교가 침묵하느냐, 막 이런 얘기를 여기서 많이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이른바 기독교계의 뭔가 좀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새 확장의 여지가 좀 크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 또 탄핵 심판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대통령 측이 뭔가 좀
논리를 계속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계엄령은 계몽령이다. 내지는 뭐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이런 구호들을 내세우는 모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에 이제 또 흥행성을 키워주는 사람 하나가 요즘에 이제 굉장히 핫한 인물 중에 하나죠. 이 전한길 그 역사 강사죠. 전한길 씨가 여기 또 들어가가지고 이제 또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그동안 한동안 저 이름을 잘 들을 일이 없었던, 김진홍 목사 기억하십니까? 그, 김진홍 목사가 요 두 단체의, 연합 집회를 지금 조율을 하는 중이라 그래요. 이 양반, 요 두 집회를, 좀 묶어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한 축이 이제 청년 세력들이 또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유튜브하고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이제 교계의 움직임이 일단 아무래도 교계가 움직이면은 사람들을 모으긴 좀 편해요. 근데 이 사람들만으로는 사실은 5만 명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5만 명쯤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종교 집회의 특성 때문에 많이 모였다라고만 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럼 플러스 알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은 이 청년이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합니다. 청년이라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진보 쪽에 좀 우호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들어왔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이제 정치가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런저런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고 할 텐데, 이 청년에 대한 답을 못 찾으면은 그 어떤 답을 내놓든지 간에 전부 다 오답이다. 이 현상, 딱 5만 명이라는 숫자만 놓고 여기에서 막 뭔가를 이용하려고 막 하면은 뭘 하면 할수록 정답과는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일단은 이 청년들의 참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고민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동시에 해요. 어쨌거나 이쯤 되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답답한데 이른바 정당 내지는 국회의원쯤 되면은 뭐랄까요? 그야말로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오피니언 팔로워가 돼 있어요. 분위기가 이런 것 같다 그러면 납작엎드라고 글러시를 쫙. 이게 언제부터인가? 제가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면서는 제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뭔가 좀 오피니언 리더감이 공천을 받았어요. 근데 2010년 언저리? 2010년, 2008년, 2012년 선거, 그 다음에 2016년 선거, 요 한 3번을 거치면서 공천이 누가 팔로워를 잘하느냐, 요쪽으로 공천의 기준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012년 선거, 2008년, 2012년 선거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먼저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12년, 2016년 선거를 거치면서 민주당도 완벽하게 그렇게 됐어요. 더 이상 리더들이 없는 국회가 된 거죠. 자, 이러면은 이게 이 집회의 진짜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 에너지를 건강하게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게 정치 리더들의 역할일진데, 지금 일단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 목소리에, 이 에너지에 어떻게든 올라타자, 탄승하자 가 우선 과제가 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집회 동원령까지 내려서 적극적으로 이제 올리고 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약간 사진 각도에 따라서 좀 보기에 달랐지만 그 논란 자체로는 코딱지를 떼줬다는 논란까지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코딱지까지 떼줬다는 논란이 있었던, 사실은 티끌입니다. 코딱지 아닙니다. 근데
집회 동원령에 발맞춰서 이제 집회 참석 인증샷까지 올리는 이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원령을 놓고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동원령을 그 팬카페에 올렸다. 이게 이래가지고 막 비난 성명을 국민의힘에서 내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의원들한테 문자 보낸 건데 누가 그 문자 긁어다가 이제 저 팬카페에 올린 거다. 근데 의원들한테는 보내도 되고 뭐 저기 팬카페는 올리면 안 된다는 건지. 그리고 팬카페는 안 올렸으니까 동원령을 안 내렸다는 건지. 좀 그런 싸움은 좀 의미 없는 싸움인 것 같은데 정치인들의 싸움을 보면은 참 의미 없는 싸움을 많이들 하는 것 같긴 해요. 어쨌거나 이러다 보니까 편승만 하려 그러다 보면 고민이 생기죠. 왜냐? 에너지가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이 에너지에 마냥 올라탈 일이냐? 또 이 에너지가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이 에너지가 설마니 지금 완전히 판을 뒤집을 만한 에너지냐? 이걸 가지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좀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기 대선을 아마도 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고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계엄이라는 선택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었다에 대해서는 뭐 이미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건데 이게 이제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 뭔가 좀 그래도 좀 동의할 만한 구석이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는 정도인데 문제는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좀 조기 대선을 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관계 설정을 할 것이냐 만약에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냥 이 에너지에 그대로 올라타는 모습을 보이면은 글쎄요 대선에서 완패는 안 당하겠지만은 승리의 가능성도 동시에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런가 하면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뭐야 뭔데 이게 5만 명이나 되는 거야 이게 그동안은 그냥 일부 극우의 정말 들리지도 않는 목소리일 뿐인 줄 알았는데 이 목소리는 왜 이렇게 커진 거야 이 긴장이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일본 갑옷의 투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목근이고요. 목근이 이제 가운데 좀 있는 거고 원래는 여기 얼굴이 들어가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머리 뚜껑, 그다음에 여기 이제 얼굴 옆에 이게 이제 그 일본의 그 갑옷이면 아시겠지만 저게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나 그러고 다들 갑옷들이 작죠. 원래 일본 사람들이 작은 거 그런데 실제로 저 장식용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금딱지 번쩍번쩍한 거를 뭐 장식으로 쓰지 뭐 누가 실제로 입겠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쓸 수 있도록 해서 트럼프가 이제 저 어린 손주들이 많죠. 하여튼 이거를 이제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선물로 갖다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가 이거예요. 정말 유명한 사진이죠. 제가 이 장면, 이 사진이 실린 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이 사진이 큰 역할을 할 거다. 이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신이 당신을 구했다. 정말 이제 그 신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를 녹인 이시바의 아부의 기술이라고 얘기를 나옵니다. 아부, 아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갔네. 잘 안 키워지네, 이게. 아이고. 오늘 여러모로 꼬이네요. 물론
이제 아베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그 아베도 그렇고, 아베는 이제 그 금으로 된 골프채를 선물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죠. 전임자 못지않게 이번에는 이제 그 금으로 된 투구를 선물했는데, 이게 벌써 트럼프가 딱 당선되는 순간 이거 다음에 만날 때 선물을 해야겠다 그러고 딱 트럼프 당선되는 거 보고 바로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갖고 놀 수 있게 손주들이 쓰고 놀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까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정상회담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겠느냐? 천만의 말씀. 그거는 그냥 분위기 조성용. 그거는 이제 밑밥 깔기 정도이고, 본론은 늘 따로 있죠. 늘 얘기하지만은 트럼프를 미친놈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트럼프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트럼프가 미친놈처럼 보이게 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진짜 뜻이 무엇인가를 간파해야지만 트럼프랑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시바는 그거를 연구를 했고 정답을 갖고 간 거죠.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미국 안에 돈이 많이 풀리도록 할 것인가? 이게 트럼프의 고민의 핵심인 것이고, 그 솔루션을 이시바 나름대로 갖고 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정답을,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만약에 월급을 90만 원 받고 있는데 월급을 10% 올려줄게 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너 월급 100만 원으로 만들어줄게 라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죠. 일본이 미국에 1조 달러를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1조 달러면은 대충 잡아도 한 1,500조 원 됩니다. 원으로 따지면 어마무시한 돈이죠. 근데 어마무시한 돈인 건 맞고, 이거를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참 그 투자의 액수 규모라는 건 진짜 큰 규모이긴 한데, 지금 일본이 대충 한 8,0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순 증가액으로 보면은, 물론 뭐 그것도 뭐 한 2천억 달러 정도가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1조 달러라고 했을 때의 그 임팩트하고 실제로 추가 투자분은 2천억 달러인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딱 문제는 얘기를 할 때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느냐, 제목을 어떻게 뽑느냐, 이건 거죠. 딱 들었을 때 느낌 파고는 1조 달러, 빵! 이걸로 이제, 이러면은 1조 달러면요,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국방 예산을 일본이 책임진다 하고도 액수로 보면은 같은 얘기가 돼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일본이 한 거다. 이걸 하고 났더니, 그러고 나서는 분위기가 다 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거를 먼저 딱 풀어줘 버리면 그 다음의 일들은 굉장히 곁가지가 돼버립니다. 방위비를 늘린다? 1조 달러 투자에 비하면은 사실은 방위비 늘리는 거는 세 발의 피해요. 그거는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 있는 규모의 액수고. 다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에 좀 마음 상한 게 있었죠. USD를 이제 사기로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걸 브레이크를 딱 걸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이시바가 딱 정확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일본이 미국의 자존심을 사는 게 아니다. 일본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 거다. 우리가 이 UST를 들고 일본을 가겠니? 뭘 어떡하겠니? 여기 투자해서 UST를 잘 돌아가서 그러면은 미국 근로자들 더 고용할 거고, 그럼 미국에 더 세금 많이 낼 거고, 미국 경제에 기여할 거 아니니? 우리가 여기서 뭐 UST를 들고 가는 거 아니고 미국에 좋은 일 하는 거다라고 이제 세일즈를 하는, 요런 식으로 이제 그 트럼프를 상대하는 법을 제대로 공부를 해간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상호관세라는 새로운 이제 어젠더를 어떻게 넘어가느냐인데, 요게 요거는 이제 관세 부분은 세금 문제는 우리 국내 세금도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개념이 좀 떨어져야지 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나오는 거는 되게 막연한 얘기고,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마음대로 예측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호관세라는 거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조금 요거는 좀 더 보고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저는 좀 더 확실해진 다음에 얘기를 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호관세에 앞서가지고 그 보편관세,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보편관세 뻑 던졌더니만 이제 그 백기투항했죠. 그래서 한 달 유예 받고 새로 협상해가지고는 아마 어느 정도 미국에 유리한 새로운 협상안이 도출되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중국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냥 대화 시도가 없었고, 그럼 미국은 이제 대화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던져놓고는 먼저 대화를 시도하면은 자기가 마치 잘못한 것 같은 모양새가 되니까 지금 미국도 미국대로 지금 자존심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강대강으로 야 이래도 너도 대화 시도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서로 대화가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상대가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미국이 보편관세를 지금 예고해 놓은 상태에서 중국도 보복관세를 시행을 하겠다 이러고 발표를 딱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야 서로 이제 팔을 하나씩 비틀면서 아프지 이제 이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만 모두가 얘기를 합니다. 얘들이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얘기를 하긴 할 거다. 근데 누가 먼저 자세 낮추고 대화를 시도하느냐, 이게 이제 남은 관건인데, 서로 간에 지금 자존심 세우느라고 아프지 일단 네가 먼저 항복해, 네가 먼저 대화를 시도해 라고 요구하는 거다. 이거를 왜 근데 이렇게 끝까지 가지 않고 그래도 대화를 할 거다라는 어떤 기대, 낙관이 더 크냐, 그 이유를 보면 일단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관세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미국 국내 물가의 인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를 때린다라고 협박만 하고 실제로는 관세를 안 매기는, 협박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고 관세는 안 때리는, 이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관세를 때리고 맞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커지는 거죠. 우리도 물론 관세를 때리고 맞고 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더 문제가 심각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중국이 여전히 AI도 딥시크도 만들었다 했었고, 반도체에서 삼성의 기술력을 쫓아와갖고 이제 삼성이 범용 D램 반도체 갖고도 장사하기 힘들어졌고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코로나의 진원지잖아요. 남들은 코로나를 다 탈출할 때 중국은 코로나 탈출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그냥 보복 소비 그러면서 경제가 확 풀릴 때 중국은 여전히 경제가 안 풀렸고, 그러다가 남들이 다시 죽으면서 중국은 풀리지도 않은 채로 그대로 그냥 침체기로 쭉 가는, 이러다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잘 나갈 수 있는 힘이 뭐냐, 국가적으로 그냥 밀어주잖아요. 물론 중국 중앙정부가 밀어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사실은 하나하나가 어마무시한 경제 주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 지방정부가 무슨 돈으로 그걸 하냐? 쉽게 얘기해서 땅 장사로 그걸 한단 말이에요. 중국이 땅덩이가 넓으니까 이 땅 장사를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기업들 해주고 하는데, 문제는 경기가 죽으면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싹 다 죽어버린 거죠. 부동산 경기가 죽어버리면 중국 지방정부도 돈이 없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거 갖고 이걸 씨앗돈으로 해가지고 중국 경제 전체가 돌아갔었는데 이게 막히면은 중국 정부 전체가 기름 없이 윤활유 없이 기계 돌리는 건 똑같아요. 삐걱삐걱 엄청 시끄럽고 덜그럭거리고 잘 안 돌아가고 걸핏하면 고장나고 그게 사실은 지금 중국 경제의 민낯이에요. 이걸 그나마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게 뭐냐? 수출이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걔들이 수출하는 걸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여전히 우리한테 위협으로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들 내부에서 들어가 보면은 심각하다. 근데 여기다가 관세를 때려 맞아가지고 수출에도 빨간불이 들어온다? 이러면은 시진핑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그 모든 걸 잘 아는 거지. 그러면서 팔 비틀어 놓고 사실은 시진핑도 보복 관세를 때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시진핑은 팔을 비트는 게 아니라 손가락 하나를 비트는 정도, 손가락을 꺾는 정도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트럼프는 시진핑의 팔을 꺾는 그러고 이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되는 거죠. 실제로도 미국이 중국에 때린다는 거는 보편 관세고 중국이 미국에 때린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일부 몇몇 품목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때리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요걸 좀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특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몇 개 못 살게 구는 것들이 좀 있죠. 여기서 힘겨루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의 문제이긴 할 텐데 궁극적으로 이 싸움이 길어진다 그러면은 미국으로서도 그 내부에서 문제들이 좀 나오긴 시작할 겁니다. 이게 실제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되면은 중국은 정말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올라왔을 때 지금까지 몇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시진핑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럴 때 정말 살벌하게 찍어 눌러버립니다. 야, 이쯤 되면은 일반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정부에서 사과 성명 발표하고 뭐 내지는 더 심하면 정권이 교체되고 이럴 위기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시진핑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단호하게 찍어내립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못 그러죠. 미국에서는 특히나 물가같이 민감한데 물가가 치솟는다. 그러면 일단 정치가 불안해집니다. 그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슈 하나가 빵 터진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주 장기전으로 가면은 그런 어떤 단기적으로는 지금 사실은 중국이 더 위험하다. 근데 장기적으로 가면은 민주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쪽이 더 불리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요 이제 힘겨루기의 또 다른 이면에는 또 이런 사정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손가락 꺾고 있는 시진핑, 손목 꺾고 있는 트럼프의 힘대결 국면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얘기 나온 김에 우크라이나 얘기로 곧장 넘어가 볼게요. 이 양반은 마이크 월스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입니다. 하면서 트럼프는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 종전을 논의할 것이다. 그래서 비용 회수를 우크라이나 종전의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사실 군대만 파견을 안 했다 뿐이지 그 모든 무기, 뭐 전쟁 비용 전부 다 미국이 부담한 거죠. 이거 계산기 두들겨 보고 이 돈 다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죠. 아니 뭐 사실 미국이 이게 돈 버는 방법이에요. 미국이 지금과 같은 초강대국이 된 이유가 두 번의 세계대전이었죠. 그때 이제 연합국의 일원인데 연합국이라 그래서 너랑 나랑 동맹이고 너랑 나랑 어깨 맞대고 싸운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주는 무기가 공짜라는 건 아닙니다. 그 무기값은 다 받아요. 다만 당장은 공짜로 줍니다. 대신에 채권을 남겨놓죠. 그리고 나중에 그 빚잔치 해야 됩니다. 그 빚잔치 하면서 이제 그 영국 같은 나라는 깨갱깽깽 했고 그래서 전쟁 말미에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를 만들 때도 영국에서 존 메이너드 케니지라는 정말 경제학의 최고 거두 완전 인싸에다가 초유명 인사를 내세웠지만은 미국의 듣보잡 경제학자가 한마디 하는데 거기다 대고 전혀 말발이 서지 않는. 왜냐면
미국은 채권국이고 영국은 채무국이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 통하겠어요? 어쨌거나 자 지금 지난 주말에 사실은 그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하고 통화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모로 우크라이나 쪽하고 얘기를 좀 집중하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일단 띄워놨고 여기다 이제 오는 14일에 뮌헨 안보회의를 엽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안 가고 이제 벤스 부통령이 참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딱 내놓겠죠. 다만 여기서 마이크 월스 보좌관의 말 중에서 제일 주목되는 건 뭐냐? 우크라이나 평화의 핵심은 미국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평화의 핵심은 유럽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평화의 핵심은 일단 우리는 동계산 할 거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히토르라든가 뭐 다른 자원 등등 이런 거 이제 아마 좀 확보하는 방식으로 청구를 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그 러시아를 막으려면 결국 안보적인 군사적인 협력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는 이제 나토군을 진입시키는 이런 식의 그 협력 방안이 될 거예요. 다만 여기다가 그러면 그동안 이게 종전안이 왜 지지부진했느냐? 러시아가 과연 나토군을 유럽군을 무서워하겠느냐? 결국은 미군이 들어와야지 러시아가 못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사실은 히토류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미국이 확보한다는 게 양수겸장이다. 한쪽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에 돈 갖다 주는 역할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미국이 거기다가 빨대 꽂고 돈 뽑아 먹고 있는데 러시아가 그 빨대를 끊어 먹어? 이런 괘씸한 이러면은 러시아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럼 미군이 없어도 러시아의 행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요 정도의 방안에서 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 이제 푸틴은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입장을 낼 것이냐. 그래서 푸틴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은 크림반도로 가는 길만 확보하면 원래 싸움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국제사회가 많이들 예상했듯이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그 젤렌스키가 외국으로 톡겼더라면은 딱 지금 이미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네츠크에서부터 크림으로 이어지는 딱 요 땅만 러시아와 확보하면 러시아의 전략적인 목표는 이미 달성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뜻밖의 러시아의 저항이 너무나도 거셌고 여기서 발 뺐다가는 굉장히 이렇게 싸움에 지고 쫓겨나는 모양새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싸움이 길어졌던 거란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푸틴한테는 도네츠크 쪽은 거기 사는 사람들도 러시아 사람들이고 하니 네가 먹어라 정도로 아마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요건 이제 14일부터 안보회의가 열리니까 이번 주 후반쯤에 아마 이번 주에 나올 가장 재밌는 그리고 흥미로운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꽤나 영향을 미칠 법한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정세의 안정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특히 우리의 삶에도 영향이 큽니다.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우리 기름값 얼마나 올랐는지 아시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빵값, 국수값, 그 식료품 가격 얼마나 올랐는지 기억하시죠? 이제 그쪽의 안정이 사실은 우리하고도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것 같고 이 뉴스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가 분수령이다 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 얘기인데 요건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얼추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중간에 옆방에서 좀 이런저런 좀 잠깐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바람에 잠깐 끊겼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좀 더 대범하고 유연하게 그래서 옆방에서 살인사건이 나더라도 그러면 제 비유를 너무 과격하게 들었다. 옆방에서 뭐 하여튼 옆방에서 제가 도저히 카메라에 시선을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집중하는 이런 좀
능력을 키워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중간에 좀 심하게 꺾여가지고 제가 원래는 여러분들 댓글 다 남기려고 라이브 한 거는 손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중간에 끊긴 거하고 제가 주의가 잠깐 산만해가지고 좀 하는 부분 그 부분은 좀 끊고 다시 올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죄송하지만 실시간 댓글이 아마 영상에 사라지겠네요.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좀 더 공부 많이 해서 좀 더 재미있고 아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좀 더 유익한 시간을 좀 더 재밌게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